네,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가 제안한 혁신기구위원장에 고사 끝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공식 수락했는데요. 계파 갈등으로 시작된 이 당내 분열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어제 노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용인대 최창렬 교수,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 장고 끝에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국 교수에 이어서 세 번째 인물로 거론이 됐는데 전 좀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또 고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세 명째 안철수 의원에게 맨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거부를 했고, 서울대 조국 교수는 처음에 좀 긍정적인 것 같다가 그러다 어쨌든 뭐 이제 수락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조국 교수와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공동 이른바 투톱으로 혁신위원회를 맡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려되는 점은 일단 김상곤 전 교육감이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또 한편 보기에 따라서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기반이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른바 혁신이랄까 뭐 쇄신을 하는데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작동되거나 작용할지는 전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단지 김상곤 전 교육감 하면 워낙 뭐 경기도 교육감 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도 실시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강단이 있는 정치이긴 한데 지난해인가요? 아니 뭐 육사지방선거 때 그때도 경선에서 탈락했었죠. 그런 부분이 좀 걸린 부분이 있고, 또 지난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4.29 재보선 때 성남중원에서 출마를 하려다 안 했고 뭐 이런 이제 경력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원내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 양쪽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어쨌든 누가 혁신위원회를 맡더라도 지금 당내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지금 언론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할아버지가 와서 혁신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나돌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 혁신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 나가냐 문제인데, 결국 저는 너무 언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뭐 당내 공천 30% 물갈이, 뭐 40% 현역 의원 물갈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당내 상황을 저는 이렇게 호전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내 그 친노와 비노 이른바 그 주류와 비주류와의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제도 한두 개 고친다고 저는 되려고 보지 않아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게 저는 혁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락한 배경이나 그 이유는 뭘까요, 황태순 의원? 이제 어쨌든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구성됨으로써 친노와 비노 간에 보름간에 걸쳤던 그야말로 사생 결단식 투쟁은 일단은 휴전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김상곤 전 교육감마다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이 이종걸 원내대표로 알려져 있죠. 이종걸 원내대표 뭐 지난번에 어떤 비노의 어떤 힘을 얻어서 너무 친노에 강력한 그런 도전을 갖다 뛰어넘어서 원내대표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 혁신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야말로 논의하고 수기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보면은 그런 혁신 방안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 공정치 못하고 공평치 못하고 혹시 보면은 조금 형평성이 기울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흔한 얘기 아웃소싱 주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주는 건데, 보면 이제 김상곤 지금 전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해 교육감 그만두고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 했다가 안 됐죠. 본인이 49년생으로서 뭔가 정치에 대한 꿈, 정치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한데 반해서 사실 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죠. 하나는 마침 문재인 대표도 꼭 혁신위원장 맡아주세요. 거기다가 또 비노계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김 박사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충 양쪽에서 크게 비토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자기에게 한번 기회라 정치인에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 위원장 됐나요? 내일 되겠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초년생입니다. 초년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야말로 양쪽으로부터 크게 불만받지 않는 그런 어떤 혁신의 해법을 마련해 낸다면은 저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깜냥이 크다. 긍정적 평가 받을 수 있고 또 사실 보면은 그 정치권에 쉽게 제도권에 돌입할 수 있겠고 또 마침 보니까 뭐 문재인 대표도 사실 정권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겠다. 또 비노계 이종걸 원내대표 등도 보면 협조하겠다. 이런 분위기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자기가 또 꿈도 펴보고 당에 기여도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은 당도 혁신하는 가운데 뭔가 어떤 정당사회, 야당사회 본인 이름 남지 않겠어요? 마치 보면은 우리가 뭐 2004년에 오세훈 당시 의원 더 이상 불출마 선언한 가운데 정치 관계법들을 갖다 개정함으로써 영원히 오세훈 법, 또 2005년에 지금 새누리당 당의 전신의 한나라당에서 2대 3대 3대 2라는 그 대선 후보 선출 룰을 만든 게 바로 홍준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룰 이런 식으로 남듯이 잘만 하면 김상곤 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한번 두고 봐야죠. 네, 이번 수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걸 원내대표 글쎄요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으면 이제 혁신위원장을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됐다고 해서 원내대표 입지가 더 추가적으로 강화된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이제 첫 번째 뭐 인선과 관련한 부분들 단추를 잘 어쨌든 뭐 적절하게 꿰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방향에 부합하게 이제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평가는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 김상곤 이제 혁신위원장이 이제 들어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 뭐 당의 어쨌든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 원래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이긴 하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한 문제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근데 김상곤 교육감이 선택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애초에 사실은 먼저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것은 서울대 이제 조국 교수였거든요. 굉장히 강한 이제 개혁안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사선 의원들 용태하는 안이라든가 뭐 40% 물갈이는 안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각 계파의 수장들, 각 계파 또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혁신안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의된 혁신위 위원장 카드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수위가 좀 낮아진 그런 면에서 일종의 타협안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나올 것인지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공감을 얻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맨 처음에 강도 높은 안이 나왔던 것에 대한 타협안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어떤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개혁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외부 인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부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부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강경한 두 세력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자기들이 못 내리니까 외부인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권한을 또는 개혁의 칼을 굉장히 과감하게 휘두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구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의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8대 총선 때요. 그 당시 박재승 중앙대 교수였나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기억나시죠? 2008년이었죠. 2008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그 공천 혁신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좀 성공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공천을 바로 앞둔 상황이고 공천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윤희용 센터장 말씀처럼 공천 혁신이 빠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내년 4월이 아직도 뭐 꽤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천 혁신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곤 전 교육감이 강단 있게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된 바가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호남, 지금 어쨌든 이 김상원 전 교육감이 호남 출신, 광주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황태순 의원이나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했어요. 근데 예. 조국 교수는 굳이 어떤 뭐 정치적 관계, 인간관계를 따져볼 때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국 교수보다는 이쪽 이제 이 김상원 전 교육감이 호남 쪽을 좀 아우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비록 피상적이지만 그런 네. 추론은 가능한데 예. 현재 이제 당내 갈등이라는 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친노 그룹 대 호남 그룹의 대결 구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친노에 대한 어떤 뭐 배제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 역시 또 다른 하나의 또 이 편가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잘 극복하냐는 문제. 그래서 언론의 시각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네. 그것이 또 역으로 또 친노 그룹의 반발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뭐 김상원 전 교육감이 우리 아까 황태순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 차제 혁신을 잘 해낸다면은 예. 또 하나의 그 뭐 정말 스타로 떠올 수 있겠으나 네. 앞길이 녹록치만 않다. 네. 마지막으로 김상권 위원장 관련 건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혁신을 이뤄내느냐 그 방식이나 형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보면 이 혁신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인적 쇄신, 물갈이죠. 물갈이는 결국 이제 공천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엄정한 룰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틀을 놓고 그 틀에서 여긴 친노도 비노도 아무 계파에 상관없이 이 룰에 빠지면 다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 예.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희생하라. 그런 어떤 인적 쇄신, 물갈이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면은 야당이 보면 갈갈이 찢어져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 모습들 드러납니다만은 좀 편가르고 예. 보면 좀 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공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체질 개선해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서 2012년 초에 당시 한나라당이 바로 이 역할을 갖다가 박근혜 비대위에서 김종인과 이상돈이란 외부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 또 김종인 박사 이 두 분들이 보면 경제 민주화라는 사실은 뭐 보수 정권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했죠. 예. 대표적으로 푸른색으로 몇십 년 동안 입고 있던 옷을 확 벗어 제끼고 빨간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 체질 개선이고 정신의 쇄신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25% 현역 컷오프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다. 심지어는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 컷오프에 걸려서 공천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그 박근혜식 비대위,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상돈이라는 외부의 힘을 통해서 실제 칼을 갖다가 박근혜가 휘둘렀지만은 그러나 김종인의 칼과 이상돈의 칼은 정말 날카로웠고 성공했죠. 그러니까 총선도 성공했고 예. 결국 재집권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김상돈, 문재인, 김상권, 문재인 이 두 분은 바로 2012년에 박근혜의 성공을 갖다가 롤 모델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이쪽에는 강력한 저항 집단이 있는 거예요. 예. 비노계라는. 이게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김상권 혁신위원장의 몫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표의 몫이에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예. 겨우 말이거든요. 정치는 설득해서 자, 저 김상권 위원장이 보면 우리 당 살리고자 수술한다. 수술하다 보면 우리도 잘리고 너희도 잘린다. 예. 그러면서 먼저 우리 거부터 먼저 내놔야 돼요. 근데 자, 우리 예를 들면 뭐 흔히 삼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삼철 보니까 영 안 되니까 삼철은 절대 내년에 출마 안 시키겠다라던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내 거를 갖다 하나하나 내놓는 가운데 상대방에게도 희생을 요구한다면은 예.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선당 후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게 선당 후사가 체질화되는 것이 바로 혁신의 최종 귀척점이고 그래야지 2017년 이른바 정권 탈환도 가능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였죠. 노무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장남 노건호 씨가 유족 인사말에서 굉장히 이제 세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일단은 이제 요즘에 이제 아픔이 배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예. 그것을 일단은 좀 굉장히 뭐 그 아픔을 좀 이해할 필요 이제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정치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상당히 이제 어쨌든 많은 이제 파장을 좀 낳을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시죠. 이것이 이제 당내에 지금 이른바 친노와 비노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해서 이 갈등이 봉합되거나 또는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였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강경한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친노계의 그런 비판적인 입장들이 목소리가 실려 있다고 하는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당내에서 그런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더 강화 확장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 내에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무성 대표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발언들 이렇게 예. 이제 한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새누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야당이 이제 친노의 색채가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 그것이 보수 성향층들의 유권자들을 선거 때라든가 아니면 선거가 없는 상시적으로도 결집하는 매우 유효한 카드였거든요. 효과적인 카드로 작용해 왔는데 네. 어제 그 발언이 여당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내보임으로써 그 인식을 더 강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보수 성향층이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 또 예. 보수 성향층의 상시적인 결집 이런 것들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이제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현재 문재인 대표의 입장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만든 측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게 또 가족이고 유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노건호 씨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청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인사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글쎄요. 내년에 총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노건호 씨 아니 제 말씀 예. 들어보세요. 제 노건호 씨 속은 모르겠는데 예. 윤익 센터장님이 뭐 상세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봐요. 부적절한. 왜냐하면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노건호 씨가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막 뱉어냈겠어요. 상당히 거칠던데요, 표현이.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읽었던 부분, 과거에 불과 뭐 2, 3년 전 얘기입니다만 2012년 대선 때 그 NLL 포기 발언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한다는 그 NLL 포기 때문에 얼마나 1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그 국정원 대선계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NLL 포기도 그렇고 말이죠. 예. 그분을 상기시킨 거 일단. 그런 다음에 저는 그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친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예. 친노라는 그 두 글자가 언제 우리 정치권에서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어 자체가 말이죠. 일단 그렇게 되면 친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민들은 하나의 프레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긍정적인 이미지, 친노보다는 노무현 정신이 긍정적인 것이고 친노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걸로 서서히 고착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단어를 놓고 네, 보면 말이죠. 단어 자체가. 예. 그게 이미지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이미지로 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노무현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었어요.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계속 노 대통령이 낙선할 줄 알면서 계속 도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부산에도 그랬고. 예. 근데 그러한 노무현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너무 뭐 지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노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친노가 뭐라고 했으면 자신들 패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노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부활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자꾸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자리에서 그 아드님이 되시는 분이 상대방 집권당의 당대표가 아버님을 추도하라고 온 자리 아닙니까? 예.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정치도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에요. 사회생활에. 네. 큰 틀에는 사회가 있는 거, 그 밑에 하부 구조로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손님한테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은 당장 무슨 대립각이 세워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아예 거기서 식장에 들여놓지 말든가. 예. 그럼 면전에 앉혀놓고 거기다 사람을 그냥 얼마나 민망합니까? 전 그래서 일단 적절치 않다. 격이 없다. 격이 없다. 격이 있어야죠, 정치를. 우리가 항상 그 뭐 여야 막론하고 막말 정치 비판할 때 왜 얘기하면 정청래는 왜 비판했어요? 예.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건데 그 말이 거쳐서 우리가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 얘기였잖아요. 공갈 네. 발언이. 예. 같은 맥락으로 좀 봐요.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걸 옹호할 수 있어요. 예. 내용 자체에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거고 비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네. 그 자체는 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출마하기 위해서 친노를 결집시켜서 뭔가 정치성을 강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식의 정치는 곤란하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노건호 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네. 바로 아버지 추도식에 온 집권당 대표에게 바로 면전에 앉혀놓고 하는 건 일단 적절치 못하다. 전 거기에 방점 찍혀야 된다고 봐요. 시기, 장소, 상황, 모든 게 내용 말이죠. 다 부적절해. 이게 언제 예. 누가 무엇을 얘기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해도 지금 얘기하는 것과 나중에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상당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가 간 것이 이게 처음이었고 그것이 정치적 제스처든 진심이든 이걸 떠나서 어쨌든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만 그러니까 김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보니 김무성 대표 씩씩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건지 예.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면전에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마치 급습하듯이 예. 우리 인신 모욕적 발언하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번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 어제 딱 장면을 보면서 이게 5월 8일부터 좀 빚어지고 있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노와 비노의 치열한 어떻게 사생 결단식 지금 힘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는 비노가 사실 친노를 압도하고 공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친노의 좌장이라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로 조국으로 이제 김상곤으로 이렇게 좀 보면 방어선을 치면서 뭔가 좀 뒤로 밀리는 형국에서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6주기를 갖다 기해서 뭔가 친노들이 뭔가 방어선을 치고 전열을 정비한 가운데 반격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저는 짐작컨대는 아마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깜짝 놀랍게도 이해찬 전 총리는 뒤로 좀 빠지시고 보면 예. 상주라 할 수 있는 노건호 씨가 보니까 아주 대놓고 그야말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또 그 주변의 분위기 한 5천여 명, 그 노란 풍선 든 노란 리본을 한 그분 분위기에서 김한길, 천정배 물세례 받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보니까 노건호 씨가 얘기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5천 명 모여서 지금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지만은 전장에서는 지고 있구나. 결국 그런 어떤 이미지가 비춰졌을 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친노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뭐냐니까 폐쇄적이고 적대적이고 사람들 편을 가르고 나만이 옳다는 그런 선민의식 예. 이런 쪽에서 상대방에 무한히 공격하는 그런 어떤 친노의 패권주의적 행태. 이러니까 안철수도 지난번에 울었고 이러니까 김한길 대표도 화가 났구나. 오히려 보니까 김한길과 안철수 또 그 수많은 다른 비노 쪽 사람들을 이해하는 예. 그런 마음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과연 그런 모습들을 연출한 것이 만약에 저는 노건호 씨가 저는 그냥 우연히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연설문화를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뭐 김경수 봉화마을 그 분이 됐던 또 양정철이 됐던 또 뭐 이호철이 됐던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그 주변에 가까웠던 뭐 그런 분들이 음으로양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가운데 노건호 씨가 적어 나와서 그걸 다 읽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6주기를 기해서 친노들이 나름대로 반격의 횃불을 드는 그 순간으로 자신들이 그 순간은 박수치고 환호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여전히 친노의 폐쇄성, 적대성, 거기다 뒤틀고 비꼬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네. 생각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소탐 대실한 어제 그 모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어떤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김무성 대표에게 오히려 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치라는 이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게임이기도 하고 경쟁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것이 1대1로 맞붙어서 하는 것만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 사실은 이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을 놓고서 겨루는 경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당장 어떠한 이제 액션을 취함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통쾌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중들, 국민들이 과연 이제 어떠한 인식을 갖느냐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되고 유불리가 따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네. 김무성 대표가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경쟁 정당 내부에 가서 예. 어쨌든 그런 모욕을 당했다. 지난번 또 광주에 가서도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또 참석을 했다.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한 것을 알면서도 출마를 하면서 거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한 정치인의. 예. 그러면 김무성 대표도 사실 마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계속 시도하고 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어떤 다른 것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지금의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예. 어떤 정치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급 반열에 아주 높게 올라갔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김무성 대표에게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행보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행보였다,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근데 이 같습니다. 발언이라는 게 말이죠. 예. 이 직설적인 발언이 굉장히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예. 애둘러 얘기하지 않고 직설법을 사용하고 그게 노 대통령의 그 격정적인 그 연설이잖아요. 김정은 예.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 들어보세요. 노 대통령 제가 그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가끔 보여준 동영상이 있는데 네. 예. 저도 이렇게 내용을 떠나서 말이죠. 굉장히 빠져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때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을 갖추고 용어를 잘 구사하면서 직설적으로 나가야지 그게 남들한테 매력을 주는 거죠. 예.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막 몰아치는 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예. 일리가 있어라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네. 아니, 어제 노건호 씨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 대선 때 막 그걸 결국은 악용한 거였잖아요 여권에서. 예. 그 일리가 있어요. 그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말이 틀렸다 옳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있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키는지 모르겠으나 예. 아까 우리 황승희 의원 말씀처럼 그야말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을 지는 결과를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은요. 그 내용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습니다. 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거기서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득이 있니 없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왜 자꾸만 전직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그런 말을 해서 같은 정치권이 이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 때문에 치유하자고 난리인 판에 왜 또 하나의 갈등권을 만드냐 이겁니다. 그건 아버님의 정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고언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건호 씨가 결국 내년에 예. 친노의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로 부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솔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또 하나 이번에 자고 노건호 씨 덕분에 김무성 대표는 별명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대인배. 대인배. 아까 노건호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 물론 굉장히 비꼬아서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런 자리에서 사실 보면 얼굴 안색 별로 크게 변하지 않고 슬슬 웃을 수 있는 모습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아까 보면 그런 치욕과 굴욕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망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벌떡 일어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보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쓱 웃으면서 좀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 모양으로 봐서는 좀 예. 먹고 그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와서 오히려 김무성 대표를 망신 주려 했으나 망신은 노건호 씨 본인이 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사안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용인대 최창열 교수,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